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폐비닐 수거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폐비닐 등 일부를 수거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정부가 가까스로 대책을 세워서 다시 수거하도록 급한 불을 껐죠. 그런데 아직도 폐비닐을 가져가지 않는 업체가 많아서 일부 아파트 단지 등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등 지자체에서는 폐비닐을 직접 수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맛있는 여행 코너 이현주 기자와 여행지 추천해드리고요. 투데이 안전톡톡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과 안전상식을 살펴봅니다. 지금 서울 아침 기온 11.5도로 다소 쌀쌀한데요. 어제 중국에서 새롭게 발원한 황사 일부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기온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승훈이 부르는 게으름뱅이의 어느 날 아침 띄워드리면서 2018년 4월 12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폐비닐 대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폐비닐을 수거하지 못하겠다고 밝히니까 일대 혼란이 빚어졌고요. 정부가 중재하면서 일단락이 되는 듯 했는데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절반가량은 여전히 비닐 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않은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일부 구청이 직접 수거에 나섰고요. 나머지는 기존 업체 대신 다른 민간 업체에 맡겨서 수거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잘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런 뉴스를 듣고서 많은 분들이 비닐을 집 밖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 해결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로로 가지고 나왔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단지가 많다는 거죠. 서울시는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은 자치구가 직접 수거를 하는 공공관리 체계로 전환할 방침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비닐 수거 거부 문제를 정부가 해결한 것으로 보였는데 여전히 대란이 계속되는 것 같네요. 전체적인 건 대란까지는 아니고 이제 몇 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수거를 안 해간다는 업체가 있긴 합니다. 어제도 저희들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만나서 이제 대책 회의를 하고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일부분 그런 수거 업체들이 안 가져가는 아파트가 있고 그런 아파트는 지금 지자체가 임시 방편적으로 수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구청을 통해서 폐비닐을 직접 수거하도록 한다고 서울시가 밝혔는데 그것마저도 잘 안 되는 곳은 왜 그럴까요? 이제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다 이제 민간에다 맡겨둔 거잖아요. 민간과 아파트가 단독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수거를 해갖고 이제 민간의 집화장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가져가갖고 이제 선별을 하는 이런 구조였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 서울시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가 아파트의 재활용품들은 관리를 안 했던 거죠. 그러면 당장 아파트가 관리를 했다 그러면 아파트에 나오는 것들 어디다가 놔둘 수 있는 이제 선별장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지자체는 이 단독 주택에서 나오는 이런 걸만
적재할 수 있는 선별장이라든가 요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가져가기에는 선별장이나 이런 인프라가 돼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아마 대책도 그러면 자기 이제 안 가져가던 업체 말고 다른 업체랑 연결해서 수거하도록 하겠다라는 이게 이제 임시 방편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이후에는 선별장이라든가 보관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확대시키겠다.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확대시키겠다. 그런 그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자체들에서는 아파트 단지들이 어떤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이런 재활용품 폐기물이 어떤 식으로 재활용품 업체로 넘어가는지 이런 정보가 전혀 없었던 건가 보네요. 아파트도 다 이제 이게 좀 약간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이 수거업체와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는 돈을 조금 더 주는 데도 있고, 똑같은 수거업체라도 A 아파트에 더 주고 B 아파트 덜 주고 그렇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 협상에 의해 갖고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는 거죠. 다른 아파트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우리는 니네 아파트에다가 가구당 2,000원을 줄게. 어떤 데는 1,500원을 주고, 어떤 데는 1,000원 주고, 500원을 주고, 막 어떤 데 5,000원 주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딱 정해진 가격이 아니고 똑같은 그 수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 조금씩 다르고, 물론 재활용품이 더 이렇게 좋은 게 많이 나오느냐, 아파트 가구가 크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약간 가격에 뭐 차별이 있긴 하지만은,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서로가 이제 비밀스럽게 하다 보니까 어느 업체가 얼마에 돈을 주고 얼마나 가져가고 그 양이 얼마인지도 다 지금까지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또 이제 그 수거업체들이 뭐 허가라든가 신고라든가 이런 게 돼 있는 업체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혀 잡히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정말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울 정도 혼란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정부가 우왕좌왕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좀 의외였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속사정이 있는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엊그제 10일에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긴급 대책을 내놨잖아요. 지자체 수거 정상화, 재활용품 시장 안정화, 분리배출 홍보 강화. 근데 여기서 골자는 아파트 단지들이 수거업체에 돈을 받고 팔던 재활용 쓰레기 처리를 지자체가 책임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가격을 좀 낮춤으로써 업체와 재계약을 유도하는 건데, 이렇게 아파트 단지별로 다 천차만별이었다면은 지자체가 이거를 다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전체를 조정하긴 힘들지만 큰 아파트 이렇게 저기를 해가지고 저는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와 수거업체들마다 각각의 이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할 당시에는 비쌀 때, 재활용품이 굉장히 비쌀 때는 돈을 많이 주면서, 근데 한 번 돈을 줬던 거를 또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면서 수거업체나 선별업체들은 굉장히 마이너스, 손해를 보고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비닐봉투까지 수거를 해갖고 가는데 분리배출 안 되고 오히려 쓰레기 처리 비용이 더 비싸다 보니까 안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지자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지자체가 나서갖고 아파트 대표들 만나갖고 가격을 좀 인하시켜줘라. 재활용품이 가격이 올라가면 좀 또 비싸게 받고, 재활용품 가격이 떨어지면 낮게 받고, 이게 시장의 원리인데 왜 주민 대표들은 맨날 이렇게 비싼 돈만 받고 여기 또 이제 분리배출도 안 해갖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주민들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 다른 이제 관리라든가 이렇게 일회용품을 많이 양산해놓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부의 탓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배출하고 많이 이렇게 분리배출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주민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라고 좀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지금 앞장서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무리 좋은 재활용품을 가져가도 돈이 되지 않거든요. 정말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가져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리배출하는 비닐을 보면서 이제 탁 터진 거예요.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안 가져가도 되겠다, 이런 핑계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빌미를 주민들이 제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재활용품 업체가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품 배출된 것을 삽니다.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선별장에다 또 팝니다. 다시 팔면서 거기서 이제 남는 이익금으로 계속 경영을 해갔던 건데 지금 그러면 선별장에다가 판매하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발단이 된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런 건가요? 뭐 중국 얘기도 나오던데요. 수거업체들이 아파트 주민과 계약을 해서 가구당 뭐 2,000원, 1,500원, 2,000원 이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면 이제 선별업체는 그걸 이제 다시 이제 재구매를 하는데 수거업체한테 이 선별업체들이 그 재활용품들이 비쌀 때 쓰레기가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을 하니까 다 이제 서울 어디에다 거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당신네들이 이쪽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쪽에 거를 공장으로 가져가서 선별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참 이제 수거업체들은 만약에 이제 목동 아파트에 수거해갖고 그 거점이라는 게 바로 옆에 안양천에 있다 그러면 바로 옆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재활용품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선별업체들이 우리는 거점에 갖다 놓지 말고 공장에 갖다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공장은 그럼 저기 강화도, 인천, 뭐 김포 저 멀리 있거든요. 그럼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제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수거업체는 그럼 우리는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수거업체와 선별업체 사이에 마찰만 있습니까? 선별업체는 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또 이제 또 이제 선별업체는 또 다시 재선별해갖고 종이는 종이대로 그다음에 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다 이제 선별을 해가 뭐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이제 이렇게 각각 해갖고 각 업체에다 넘깁니다. 그 제지는 종이는 재활용 제지업체, 뭐 캔은 또 이제 뭐 이런 철 만드는 그런 업체 이런 식으로 다 넘기거든요. 넘기는데 지금 현재 비닐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언론사가 중국 탓하는데 중국 탓은 하나도 없고요. 우리나라 탓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선별업체들이 저기 SRF라 그러고 고용 연료를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SRF가 이제 고용 연료인데 그거를 떼갖고 발전해서 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에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비닐 봉투에 쓰레기가 70%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좋은 고용 연료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쓰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또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절대 꿀적에서 다이옥신 나오면 안 되고 뭐 안 되고 이런 이제 유해 물질 기준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그 기준에 만족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기준에 맨날 이렇게 미달되고 질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재활용하는데 효율이 떨어진다. 가동 중지라든가 환경적으로 오염을 많이 시키니까 가동 중지 이렇게 된 거예요. 되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SRF를 사용하는 이제 시설이 지금 뭐 영업 정지라든가 이러다 보니 옛날에 막 들어갔던 것들이 막 못 들어가니까 거기가 막히니까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그러면 주민들 더 분리배출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70% 이상의 이물질 쓰레기가 있어갖고 거기서도 영업 정지를 막고, 그다음은 또 폐기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 이제 각각에서 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분리배출을 잘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부는 마찬가지로 그러면 많이 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감량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가대포장이라든가 뭐 일회용이라든가 이런 거 줄여주는 정책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갖고는 뭐 많은 아파트들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재활용품이 이렇게 가격이 살 때는 우리 주민 대표님들도 함께 이걸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낮춰주십시오. 비용 안 낮춰주시면 이 문제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수거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가져가고 돈 주고 사는 거 아니고 근데 쓰레기 처리비가 더 드는데 돈 주고 사는 게 그게 참 이렇게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렵기 때문에 가격을 좀 낮춰주고 다음에 재활용품 가격이 또 올라갈 때는 좀 가격을 또 올리고 좀 탄력적인 운영들이 필요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이게 한두 가지 문제로 발생한 이런 현상이 아니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 배출을 하면 수거업체에서 분리된 것을 수거해가고 그것을 다시 선별업체에 넘기고 선별업체는 재활용품을 원료로 쓰는 업체에다 다시 넘기려서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건데
여건 속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가 바로 해송이라고 합니다. 네. 서천에서도 해송으로 유명한 곳이 있어요. 바로 히리산 국립자연휴양림인데 이 휴양림을 이루는 나무의 95%가 해송이라고 해요. 아하. 그래서 전국 유일의 해송 휴양림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곳입니다. 휴양림을 딱 들어서면 좋은 게 들어서자마자 커다란 저수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맑은 수면 같은 저수지 풍경으로 숲속의 집과 숲을 보는 풍경이 굉장히 멋지고요. 무엇보다 이제 숲 안으로 들어가서 산책길로 들어서면 천연 방향제이자 살균제라고 하잖아요. 네. 피톤치드가 퐁퐁퐁 피어나는데 그 안을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심신도 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다 보면 이 해송숲이 맞다 보니까 해송잎들이 떨어져가지고 폭신하게 길을 잃었는데 이 길을 따라 맨발로 걸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맨발로? 네, 맨발로 걸어도 좋고 또 중간에 흙길이 있으면 흙길도 봄철에 걸으시면 좋은데 땅이 숨쉬는 그 냄새가 물씬물씬 풍겨져 나와요. 그래서 예. 봄의 숲은 정말 바쁘잖아요. 그렇죠. 생동하는 기온을 손끝 발끝 눈과 마음으로 시원한 공기와 함께 즐겨보시길 추천드리고 제가 이걸 굳이 봄에 또 히리산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히리산 자연휴양림에 벚꽃이 많아요. 벚꽃이. 벚꽃이 많이 졌는데 희양 이번 주말부터가 약간 이곳은 만개라 그래요. 예. 저도 이번 주말에 지금 예약해놨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곳에 가시면 벚꽃도 같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야, 서천 가면은 뭐 동백꽃 숲길도 볼 수 있고 해송 숲길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걸 볼 수 있네요. 벚꽃도 있고요. 벚꽃도 있고요. 더 좋은 거는 이제 이 히리산이 품고 있는 최고봉이 문수봉인데 329m밖에 되지 않아서 예. 등산로가 짧은데요. 이 숲길을 지나서 정상에 서시면 또 바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길을 지나 바다를 마주하고 다시 산길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기기도 좋습니다. 그러네요. 네. 히리산 해송 자연휴양림을 제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네. 캠핑을 하러도 많이 가시네요, 여기. 네, 휴양림 내에는 연립동과 숲속의 집처럼 편안한 숙소도 있는데요. 예. 데크 야영장과 캠핑카 야영장 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봄철에 많이 오는데 지금 가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벚꽃이 핀다 그랬잖아요. 그러게요. 제2 야영자 부근의 계곡을 따라서 벚꽃이 쫙 펴 있어요. 와. 그래서 텐트를 쳐놓으면 밤새 약간 질대감에 하늘하늘 지는 벚꽃님을 바라보면서 벚꽃 캠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가족들끼리도 취향이 좀 갈리면 그렇죠. 뭐 아빠는 캠핑 가고 싶어 하고 그렇죠. 어머니는 뭐 꽃 구경 꽃 보고 가고 가자 싶어. 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누군가는 많고 산에 가고 싶어하고 누군 바다를 보고 아이들은 싶어하는데 바다 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서천에 가면은 뭐 다 할 수 있어서 그리고 휴양림 예. 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갯벌 체험 가능한 곳도 있으니까 갯벌까지, 아이들까지 맞네요. 즐길 수 있어서요. 모든 분들이 약간 취향에 맞게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며 그러게요.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취향을 여러 사람들에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서천인데 네. 음식은 뭐가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요새 서천에 가면 졸깃졸깃 오동통한 봄맛이 넘쳐나죠. 그 봄맛의 대표 주자는 아까 말씀하신 예. 주꾸미입니다. 아유, 주꾸미 좋죠. 네. 주꾸미는 1년 내내 잡혀요. 그런데 주꾸미의 산란기가 5월에서 6월이래요. 예. 산란기를 놔둔 3, 4월. 지금 4월이 가장 맛있을 때예요. 아하. 많이들 아시겠지만 몸통 속에 이제 밥알 같은 알이 꽉 차 있는데 그 씹는 맛이 일품이잖아요. 예. 그 이제 홍어낭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포구에 가시면 주꾸미를 드실 수가 있는데 가시면 이제 보통 이렇게 볶음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회로도 드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맵싹하게 볶아가지고 잃어버린 봄맛을 입맛을 들일 수 있는 볶음도 드실 수가 있고요. 예. 뭐니 해도 손바닥만하게 살이 통통하게 오른 주꾸미를 팔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먹는 데치매가 기가 막힙니다. 정말 입안에서 야들야들 펴지는 육질이 굉장히 좋은데 딱 입안에서 씹을 때마다 바다의 싱싱함이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건강하게 꽃도 보시고 나무도 보시고 산도 보시고 바다도 그렇죠. 보시고 바다의 맛도 즐겨보시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주꾸미가 뭐 타우린도 많고 아까 회로 먹는다고요? 회로도 먹을 수 있어요. 회로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건 데치매인데 정말 어떻게 바다의 맛이 이렇게 보들보들 야들야들한지 그거를 딱 오감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꾸미가 얼마 전에 보니까 금어기를 지정해서 맞아요. 주꾸미 양이 많이 줄었다고 해서 그래서 가격이 살짝 네.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너무 낚시로 많이 잡으신대요. 그래서 네. 약간 수산물로 그걸로 이제 어업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하시니까 저희 조금씩만 잡아서 주꾸미를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 20년 전보다 한 굉장히 많이 어획량이 줄었어요. 4분의 1 정도밖에 맞아요. 안 된다고 해서 네. 한 4, 5년 뒤에는 뭐 금어기를 설정해가지고 주꾸미를 보호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좀 효과가 나타나야 서천 가서 주꾸미 또 맛있게 먹을 수 있기도 해요. 아직은 드실 수 있으니까 드실 수 있을 때 우리 서로 아끼면서 바다를 네. 보호하면서 즐겼으면 좋겠네요. 주꾸미 말고 또 서천에 먹을 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예. 서천 내륙 부근에 오래된 노포집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서천 판교 쪽에 가면 60년 넘게 약간 수타 반죽을 고집해온 오래된 노포집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 들어가면 바로 면을 뽑아주세요. 네. 근데 이 집의 짬뽕이 되게 독특한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매콤한 짬뽕과 더불어서
약간 수박간 해물 칼국수와 중간 맛이에요. 아, 그거 참 좋겠다. 면이 매끈매끈 초리초리 포들포들해요. 네. 그러니까 쫄깃하고 노동통한 면발이 아닌데 그 마성의 매력이 있어서 짬뽕 마니아 분들은 약간 성지처럼 가시는 곳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약간 해산물 말고 중식이나 약간 노포의 매력 있으신 분들은 이곳에 가시면 좋고 또 이제 이 식당이 위치한 곳 석천 판교마을이 약간 시간을 거슬러 여행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해요. 네. 약간 세트장 같은 풍경을 근대의 풍경을 지니고 있는데 약간 작은 마을이지만 옛것을 좋아하시는 여행객분들이라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 살인의 추억 촬영됐던 뭐 사진관이라던가 100년이 넘은 양조장이나 정미소의 풍경이 남아 있으니까 예. 쉴새를 즐기시기에도 좋습니다. 아, 전 이런 마을 정말 좋더라고요. 지금 판교마을 쳐보니까 네. 옛날 집, 옛날 집도 옛날 있고요. 간판 막 이런 그리고 것들. 다 그 건물들이 낮아요. 아, 눈이 그러네요. 되게 편안하고요. 그냥 어느 집든 가서 문 열어보고 싶은 풍경들이 있고 할머니들께 인사드리면 정답게 인사도 받아주더라고요. 아, 저도 이 봄 가기 전에 서천 한번 꼭 들러봐야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기자와 얘기해봤습니다. 네, 오늘 서천을 소개해드렸죠. 바다도 볼 수 있고 숲길도 걸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숲길을 드라이브하면서 들으면 정말 신날 만한 노래 골라봤습니다. 마이앤트메리의 푸른 양철 스쿠터입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내 주변 과연 365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하겠습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오늘도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도 벚꽃이 한창이고요. 또 축제도 열리고 있는데 반장님 벚꽃 구경 좀 하셨습니까? 아, 네, 이제 작년까지는 서울 여의도 이제 봄꽃 축제를 주로 봤었는데요. 가까운 곳. 구급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인중로 지나다니면서 대원들과 벚꽃 구경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올해는 이제 진해 군항제 다녀왔는데요. 여의도도 너무 예쁜데 진해 군항제가 유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잘하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며 가며 그 안양천 양천 소방서도 가까운 그곳에 펴져 있는 거 멀리서 보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있는데 잘하셨네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꽃샘추위도 오늘 낮에는 좀 따뜻해진다고 하고요. 벚꽃 구경도 하기 좋은 날씨인데 진드기가 어김없이 등장하잖아요. 야생 진드기, 살인 진드기라고 불리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제 야생 진드기 중에서도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진드기에 물리면 위험한 건데요. 예. 주로 뭐 산과 들판, 풀숲에 살고 있는 작은 소, 좀 시끄러워져. 작은 수 참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이 바이러스가 2013년도 5월에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그해에만 36명의 감염,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7명이 사망했어요. 그 이후 매년 감염자가 꾸준히 증가해서 작년엔 270여 명까지 늘어났고 이 가운데 54명이 숨져서 치사율이 20%에 달했습니다. 예, 올해는 제주에서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 2명이 발생을 이미 했는데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진드기가 많습니까?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의 최근 2년간 시기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에서 6월의 경우는 0.8% 정도, 7월에서 12월까지는 평균 0.4% 정도의 진드기가 감염됐다고 해요. 사실 이런 야생 진드기로 인한 바이러스는 매년 4, 5월 시기에 최초 환자가 발생해서 이제 11월까지 감염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는데요. 4월 지금과 같은 봄철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가 2배나 많아지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뭐 0.8%라는 수치만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은근히 환자 발생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요. 이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습니다. 걸리게 되면 대증요법이 이제 증상에 대해서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치사율이 높기도 한 거고요. 예. 예, 이 진드기에 물리면 뭐 열이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뭐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예방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이제
최선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예. 이게 진드기는 주로 사람이나 동물의 옷, 몸과 달라붙어서 이제 흡혈하기 때문에 우선 맨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렇게 뭐 등산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밝은 색의 긴 옷과 바지, 양말을 입도록 하고요. 이제 밝은 색의 옷은 젓갈색의 진드기가 옷에 붙었는지 확인하기 쉽고 즉시 제거할 수 있거든요. 예. 또 이제 우거진 숲으로 이동 시에는 바지 자락을 양말에 안에 넣고 잔디 위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또 이제 밥을 먹을 땐 반드시 돗자리를 사용하고요. 또 여기에 진드기가 싫어하는 뭐 계피 스프레이나 해충 기피제를 미리 뿌려서 진드기 등 해충의 접근을 막으면 더욱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들이 후에는 즉시 샤워를 하시고 외출 시 입었던 옷이나 가방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 후 충분히 털어서 세탁하시고 잔디에 사용한 돗자리나 텐트는 햇볕에 널어서 말리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잔디밭에 누워서 쉬기도 하고 뭐 바닥에 앉아서 수건 돌리기도 하면서 놀고 이런 풍경이 자연스러웠었는데 지금은 이런 거를 하면은 안 된다고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진드기가 네. 거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진드기가 눈에 보일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뭐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진드기가 사람 몸을 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진드기가 3mm 정도로 되게 작아서 저희가 이렇게 예방법으로 발견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진드기가 대부분 한 번 달라붙으면 피부에 단단히 고정돼서 수일부터 이제 수주간 흡혈을 한다고 해요. 예. 이 진드기는 손으로 무리하게 당기면 일부가 피부에 남아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핀셋으로 깔끔히 제거하시고 해당 부위를 소독해서 의료기관 방문해서 꼭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이 바이러스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관찰해야 되고요. 이게 진드기에 바로 물렸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리던데 그러면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감염된 진드기에 물릴 경우에는 이제 1, 2주의 잠복기 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요 증상인 뭐 고열, 구토, 설사, 복통, 소화기 증상이 보이면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해서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게 방법이겠고요. 예. 또 요즘에 반려동물 많이들 키우시는데 이 진드기가 동물에도 붙어서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반려동물에게도 위험하고요. 이 동물에 붙은 야생 진드기가 사람에게 옮겨 붙을 수도 있으니까 반려동물과 산책 후에는 뭐 동물의 꼬리, 귀, 발, 배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예방이 최선이 이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FTS 환자가 제주에서 지금까지 2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봄철에 주로 이런 신고를 많이 받나요? 그쵸. 근데 저희가 받더라도 이렇게 진드기에 물렸다 이렇게 받지는 않고요. 그래요? 단순히 그때는 이제 열이 나고 몸살 증세가 보여서 이제 아파서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고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봤더니 이제 뭐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정도입니다. 이게 봄철이 되면서 뭐 전지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초기로 이렇게 풀 정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또 진드기가 몸에 옮겨붙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 조심해야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네, 4월 12일 수도권 투데이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어김없이 찾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